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주식시장이 또 폭락하며 코로나19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잠시 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5% 넘게 급락하며 또 1,50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3원 급등해 1,268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충남도 경제기관 회의에서 충남도가 발표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책 외에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전시도 2,3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층 17만 가구가 대상인데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을 나흘 앞둔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원 파견 추진도 분주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잠깐 반등했던 국내 주가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 특히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처럼 약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는 주말 동안 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5% 넘게 급락하며 또 1,50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하며 13거래일 연속 유가 증권 시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선물 가격까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양 시장 모두에 발동됐습니다. 코로나 확진 추세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인 충격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공포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20원 급등해 1,26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일본 증시만 유일하게 반등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유동성 우려가 제기된 기업들의 채권은 물론 주식까지 직접 사들이고 있는 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회사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내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포함해 27조 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충남 경제를 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충남의 명목 소득이 올 한 해 3조 원 가까이 줄고 성장률도 0%에 그칠 것이란 전망인데 당장 2~3개월 사이를 골든타임 삼아 과감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 지난 1월, 충남의 제조업 생산은 이미 지난해 말보다 7% 이상 감소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이 체감한 경기 악화는 81.2%로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 악화는 관광이나 서비스업 중심의 첫 번째 파도로 해외 증시 폭락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2~3개월 후 충남 지역 산업 전반에 더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없을 경우 충남의 지역 내 총 생산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2.5%에서 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내 명목소득은 2조 9천억 원,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135만 원 줄고 개인소득 역시 46만 원가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경제기관이 모인 회의에서는 충남도가 발표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외에 더 과감한 정책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통화 정책이 효과가 없으니 아무리 이자율이 낮춰도 사람들이 지출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인위적인 지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중앙정부한테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자금 융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을 충청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자금을 마련해서 하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중앙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전시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천억 넘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일부에 국한돼 지원 대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에 이어 대전시도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로 대전 전체 가구의 30% 정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63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지역에서 써야 합니다. 무급 휴직 근로자는 물론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일거리가 끊긴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씩 2달간 지원합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전 지역 10만 명 모든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도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주변 식당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도 다음 달부터 당분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전 국민이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일단 지원 대상 확대는 정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전시가 2,300억 원의 추경을 통해 다음 달 초부터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여러 지원책을 봤는데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재난생계지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단체별 지원 대상부터 한번 알아보죠. 먼저 대전시는 어떤가요? 대전시는요, 가구별 그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줄을 쭉 세워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중앙값을 중위소득 100%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대전시의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에서 100%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랬죠. 이 말은요, 중위소득의 절반을 버는 사람부터 중위소득까지 버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1인 가구의 경우는요, 월 소득이 87만 8,597원부터 175만 7,194원 이 사이에 내 소득이 해당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149만 5,990원부터 299만 1,980원까지 그리고 4인 가구는 237만 4,587원부터 474만 9,174원까지 이 사이에 가계소득이 해당한다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전에선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전체 59만 가구의 29%인 17만 1,7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가구당 1가구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전시를 먼저 알아봤고요. 충청남도의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충남 지역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충남은요, 대전과 다르게 가계소득이 아니라 전년 소득과 연계해서 그 지원 대상을 결정을 했는데요. 충청남도는 크게 그 소상공인과 실직한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직 등에 지원할 계획인데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난해 총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에 작년 3월보다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주 시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지난해 이 식당의 3월 카드 매출이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올해 3월 카드 매출이 800만 원 이하로 줄었다면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등록이 돼 있거나 또 여기에 등록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 종업원이 뭐 5명인지 10명인지 몇 명인지를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충남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4만 5천 명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데 금액으로 한번 풀어보면 1인 가구는 140만 5,755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79만 9,339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원 대상은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가구당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또 이 지원하는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 중에서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데 있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처럼 이미 다른 법규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이제 지원 대상 기준이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원 금액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대전은 소득 분위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요. 충남은 기준을 충족을 하면 그 안에서는 모두 그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먼저 대전의 경우에는요. 1인 가구는 월 30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40만 5천 원, 3인 가구는 48만 원, 4인 가구는 56만 1천 원으로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에는 기준만 충족이 되면 한꺼번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매출 3억 원 이하면서 전년 3월 대비 카드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 이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디에 하면 되는지,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아직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해지지 못했고요. 현재도 정하는 중인데요. 먼저 대전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에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은 뒤에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은 좀 세워놓은 상태인데 이번 주 안에 세부 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지급 예정일도 4월 중으로만 정해놨습니다. 다만 그 지원이 시급한 가구는 먼저 선별을 한 뒤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그때를 전후로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아까 밝혔고요. 충청남도의 경우도 신청 장소를 아직 확정 짓진 못했는데 기본 방침은 15개 시군이나 아니면 이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역시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은 현금과 체크카드 그리고 지역 화폐 가운데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취재가 되는 대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분석 오늘은 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박병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명이 늘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유럽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들 중 10%는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예방 준칙을 어기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961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64명 늘었는데 한 달여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이 가운데 20%인 14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어제 하루 7명이 늘어 모두 111명입니다. 어제부터는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을 통한 국내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입국자는 증상이 있든 없든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유럽에서 입국한 1,442명 가운데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에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의심 증상을 보인 겁니다. 증상이 없는 나머지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엔 강화된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한 가운데 전국의 교회 4만 5천여 개소 가운데 57.5%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도 대부분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방역수칙 준수가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예배를 하면서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해 있었고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신도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이를 묵살해 다음 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 기간 예배 등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치료비 전액과 방역비도 청구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난 주말 환경미화 공무직 2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은 앞서 진행된 해수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다른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확진돼 여전히 해수부발 집단 감염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5동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확진된 50대 남성 A씨. A씨는 해수부가 입주한 청사 5동 4층을 포함한 모든 층에서 모아둔 쓰레기를 지하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았지만 정작 해수부 코로나19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주된 작업장이 지하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전에 있는 A씨의 아내까지 확진돼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공무직 환경미화 직원은 당초 해수부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돼 해수부와 관련한 추가 확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청사관리본부는 뒤늦게 청사 공무직 27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의 권고에도 집합 예배를 하며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 189곳에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교회는 출입구 발열 체크나 손 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21일 천안 99번째 확진자로 판정된 40대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불안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대전 24명, 세종 42명, 충남 120명을 합쳐 모두 186명입니다. 이 가운데 35%가량인 65명은 완치 뒤 격리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아베 일본 총리가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도 연기가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주장하던 아베 일본 총리가 연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면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仮にそれが困難な場合にはアスリートの皆さんのことを第一に考え延期の判断も行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취소는 선택지 중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연기에 대비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무토 사무총장은 세계 상황이 좋지 않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어젯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전달했다며 연기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IOC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강행을 주장하던 IOC도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 등을 포함한 결정을 4주 안에 내릴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올림픽위원회가 참가 예정국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도 올해 7월에 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선수들은 올해가 아닌 내년 올림픽에 대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용정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을 나흘 앞둔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원 파견 추진도 분주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34명을 확정했습니다. 순번은 최고위에서 확정됩니다. 민주당에선 최혜영 교수와 김홍걸 민화협 상임위장 등이, 시민사회에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참여 4개 소수정당 가운데 2개 정당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아베보다도 정말 더 나쁜 짓입니다. 구에서는 다 이용만 해먹는 이 정당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투표 용지에서 정의당보다 윗칸을 받을 목표로 불출마 의원들의 이적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내홍 끝에 후보 명단을 대거 수정했습니다. 1번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당선권 20번 이내에 통합당 영입인사 7명이 진입했습니다. 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을 정당 투표용지 맨 윗칸으로 올리기 위해 의원 추가 파견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10여 명 정도 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4.15 총선을 맞아 선거구별 후보와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16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되면서 격전지로 부상한 아산 갑을 소개합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온양과 도고, 신창 등 원도심과 농촌 지역이 혼재한 아산 갑.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보수 진영이 승리해 보수세가 다소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2년 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과 도시의원 8석 가운데 6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섣부른 승패 예측이 어렵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복귀왕 예비후보가 2번의 아산시장 역임과 청와대 정무비서관 경력을 앞세워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 평택 오송간 고속열차 정차역 확정 등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신도시에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관 이전, 전철역 신설, 그리고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예비후보는 청년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청년 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도 이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주는 그런 준비와 노력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최대 관심사는 16년 만에 성사된 두 후보의 리턴 매치입니다. 아산 갑과 을이 분구되기 전인 17대 총선에서
두 후보 간 표차는 오차 범위인 2,200여 표. 선거 분구 뒤 두 후보가 다시 만나면서 그동안 아산갑 지역 유권자의 표심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저희 KBS 7시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2주에 걸쳐 우리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총선 전략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코로나19가 이제 총선뿐 아니라 모든 이슈들을 지금 다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당 차원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이 전 세계가 평가하더라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노무현 정부 때의 사스,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많은 감염병들이 정권마다 한 번씩 사실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 시스템은 그 시행착오를 거친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많이 축적을 좀 해서 성과를 좀 잘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WH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하나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하나의 표준 모델로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9천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등 확진자 환자들과 또 사망자는 물론 이제 가족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대한민국 방역은 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민의 참여라는 이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방역이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그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충남과 세종에 오늘 대전에서도 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지자체별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의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는 건지 대전시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대전시장 허태정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이미 전달한 바가 있는데 그 입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긴급하다. 그리고 기존의 그 지원 폭을 훨씬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현금에 대한 생활지원금, 기본소득이라 하든 아니면 생활지원금이라 하든 명칭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긴급성, 과감성, 적시성을 이번 추경의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네. 다행히 오늘 그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그 발표를 하면서 약 17만 가구에 해당하는 그 대전 시민들에게 1인 가구 한 30만 원 수준에서 5인 가구 63만 원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형식의 현금 지원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원이 빨리 현장에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에게 보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다행히 지금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정부가 1차 추경을 했고 지금 지자체가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2차 추경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추경은 정부의 1차 추경과 2차 추경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범퍼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2차 추경할 때는 보다 더 과감한 조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물론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어려움을 하나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떤 수단도 우리는 다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적 지원이 있을 테고 선별적 지원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보통 이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그 선별 비용이라든지 전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선별 방식보다는 보편적 방식을 희망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이제 대전시하고 확인해 봤을 때는 선별을 통해서 지원하더라도 최대한 전달 속도가 보름 이내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재원을 좀 집중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례정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야 비례정당 모두 그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은 공천 갈등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교체까지 됐고요. 그 더불어시민당 역시 그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선순위를 요구해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관련해서 그 최초 입장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시당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은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러나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첫 번째로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소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정말로 그 비례대표, 비례의석을 독점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네. 그거는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의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자라는 취지였는데 현재 같은 구도로는 소수 정당을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 뜻과 반하는 비례의석의 배분, 그 미래한국당이 독식하는 구조도 막아야 되겠고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선순위로 가능하면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고 저희 민주당 출신들은 후순위에 배치함으로 해서 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비례연합정당을 좀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 현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시당에서는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걸 계획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얼마 전에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가 되면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밟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2차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할 때 대전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에 만들어진 또 충남에 만들어진 혁신도시와 기존의 세종시가 함께 정말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국토균형발전의 2단계 추진 로켓을 이 대전, 충남, 세종에서 좀 쏘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대전 지역의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서 네. 대전 의료원을 빨리 좀 설치함으로 해서 대전 지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도 좀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가운데 농촌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농작물을 뜯어먹는 고란인데요. 지자체마다 포상금을 걸고 고란이 포획을 장려하고 있는데 정작 사채 처리를 놓고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귀촌 후 7년째 고라니를 포획해온 엽사 이환희 씨. 지난달 중순 청양의 한 야산에 고라니 사체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과태료와 함께 반년간 포획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사체는 수렵인 본인이 소비하거나 현장 매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사체 처리 규정을 만들지 않은 청양군 역시 잘못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매립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 매립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새벽 2시에 고라니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를 삽이나 괭이로 파가지고 그거를 매립한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사체를 묻거나 소각할 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된 곳을 이용해야 하는데 청양군에서는 그동안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청양군은 이번 사건 이후 고라니 포획을 전면 금지한 상황. 뒤늦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 냉동차로 사체를 운반하고 처리는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그 현장 매립이 그 땅이 얼어서 팔 수가 없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폐사체를 모아서 전량 그 위탁 소각 처리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가까지 사체를 운반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멧돼지와 달리 매립 시 추가 비용도 거의 지급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포획된 고라니는 모두 65만 마리에 달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예비 후보들이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대전 지역 민주당 원도심권 예비 후보인 동구 장철민, 중구 황운하, 대덕 박영순 후보는 대전 동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선 폐선과 도심공원 조성을 1호 공동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원도심 재생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지역 예비 후보 11명도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시 조성과 서해안 복선 전철 서울 연결, 부나무, 하구 복원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15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천안 지역 예비 후보들이 천안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를 비롯한 신범철, 이정만, 이창수 총선 예비 후보들은 오늘 천안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천안을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대전시 대흥동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교수회관 8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직원 52살 이모 씨가 양쪽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명이 옥상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교수연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도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공기도 깨끗했고요.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18.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대기 중 습도가 떨어지면서 대전, 세종과 충남 내륙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로 비교적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14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대전은 3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세종과 대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의 아침 기온이 1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산과 천안 1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m의 높이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곳곳에 벚꽃과 목련이 만개하며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꽃 구경 욕심이 날 만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